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모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는데요.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들 질문에 워낙 바빠서 꼼꼼히 못 챙겼다고 답하더군요. 어제는 한남동 공관 공사가 다 끝났는데 왜 입주하지 않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워낙 바빠서 그랬다고 답을 했는데요.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쁠까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안 바쁜 날이 있겠습니까? 진짜 이유도 궁금하지만 답변도 참 공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만나는 네 분입니다. 박진영 숙명여대 개곤교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최양호 인포스닥데일리 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풍지대님, 오늘은 베지터님 나오시는 날이네요. 시작해 보자고요. 크크크 보내주셨는데, 베지터님 지난주에 못 봤죠? 네네. 네. 저는 눈물로 통곡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론조사 갤럽 거 나오고 그랬는데 예, 다른 얘기를 먼저 하고 있다가 좀 여론조사 살펴보죠. 예. 대통령이 너무 바쁘신가 본데 일단 한남동 공관에 왜 입주를 하지 않느냐, 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워낙 바빠서 그랬다고 합니다. 박진영 교수, 네. 뭐가 가장 바쁜 일일까요 지금 대통령? 글쎄요, 이제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무슨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온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거 파악하느라고 바쁘시겠죠. 예, 전혀 예. 그렇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오늘 이야기 중에 공간 문제도 있지만은 감사원 보고 예. 문제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바빠서 몰랐다 그러는데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바빠서 게요. 몰랐다기보다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 그건 또 답이 중요하니까 대통령 네네네. 발언이니까. 저는 바빠서 중간 발표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기사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다. 결과는 방송 자막으로 봤다. 챙겨보겠다. 이렇게 답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밑에 일하는 실무자들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건 국정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국정상황실이라든가 기획비서관실에서 정확하게 이제 보고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께서 주요 국정들을 뜨문뜨문 보고 계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북핵 문제도 파악을 하시면은 사실은 지금쯤 여당에서 별별 이야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술핵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떤 하나의 중간 프로세싱 단계이지만은 좀 이 국정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가겠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들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양보를 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양 원장 모르겠습니까? 다 보고 받고 그렇겠죠. 근데 좀 곤란한 질문 그리고 또 답변하기가 거시기한 것들 이런 것을 물어볼 때 주로 이제 바빴다, 일반 정치인들 것 꼼꼼히 못 챙긴다, 다른 거 챙기다 보니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어법인데 그 어법을 좀 고칠 필요 없을까요? 그거는 100번 고쳐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진짜로 국가의 정책 방향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충분히 가볍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도어 스태핑인데 좋은 이런 이벤트성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대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 계실 때는 대개 이제 아침 식사 빨리 하시고 7시쯤 되면은 다 비서실장 와서 보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셔갖고서야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분명히 이제 전체 전국 동향이라든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르게 좀 이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어 스태핑이라는 거를 진짜로 활용을 하신다면 그 전에 홍보수석부터 해서 보고를 드리고 아침 식사라도 같이 하시면서 얘기를 듣고서 이론 무장을 딱 하시고 나와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을 풀어놓으셔야죠. 오늘 아침에도 도어 스태핑하는 거 제가 좀 지켜봤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준비한 얘기를 하는데 좀 보고 읽었으면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네네. 들었어요. 이거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빅데이터로 도어 스태핑을 분석해 보면은 5월 11일부터 이제 도어 스태핑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6월 중순까지 괜찮아요. 근데 6월 중순 이후부터는 도어 스태핑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에 보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쁘다라고 핑계를 대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더 파장이 되고 지지율이 더 내려가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고 지금 그래서 도어 스태핑에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몇 면을 보면 아주 민감합니다. 북한이 있죠. 또 감사원이 있죠. 또 김문수 위원장 이야기가 있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있죠. 이준석 전 대표 건이 있죠. 이걸 일일이 답하면은 대통령은 더 큰 파장이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도 꼭 이 부분은 강조해야 될 부분이 출근 시간을 앞당겨야 돼요. 지금 경제나 이런 게 비상시국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저는 적어도 7시 이전에 출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 더 힘들걸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어차피 대통령실은 7시 출근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빨리 출근해서 방금 전에 우리 최양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아침에 그렇게 회의를 하면 되거든요. 도어 스태핑보다 더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수단이거든요. 예.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 출근 시간이 엄청 빨랐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막 7시에 회의하고 그래가지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막 5시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명박 네. 정부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한 청와대가 6시 이전에 다 출근을 해서요. 7시에 보고 자료가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홍보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신문 자료 막 이런 거를 미리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해서 자료 만들어서 회의가 시작되는 게 7시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곳 맞습니다. 그렇게 네. 돼야 되잖아요. 예.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가서 예. 일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새벽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처음에 예. 예. 그래서 그만뒀어요? 안 갔습니다. 아니 저 박진 장관께서 YS 때 정무 2비서관을 했잖아요. 그때는 아침에 YS 5시에 조깅하시잖아요. 뛸 때 옆에서 브리핑한 거예요. 그랬죠. 같이 뛰면서. 네, 외신 브리핑.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행정관들은 몇 시에 나가야 되냐. 그다음에 그때는 가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예, 가판이 가판이 가판 있었어요. 싹 모아갖고 예. 다 해서 뛸 때 옆에서 계속 또 박진 장관께서 그때 좀 몸도 좀 나가실 예. 때거든요. 뭐 YS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박진 장관뿐만 아니라 제가 박관용 의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비서실장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북한에 큰 난리가 이제 난 그렇죠. 네, 거예요. 1차 북핵회의. 그래서 새벽에 이제 보고를 하러 갔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조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서실장이니까 의관을 정지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아 그러면은 새벽에 비서실장이 나타났으면 좀 멈춰 서야지. 계속 달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박관용 비서실장은 평소에 달리기도 안 했던 분인데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구두 신고 옆에 같이 달리면서 각하 뭐 이렇게 보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행히 본인이 외교통일위원회 좀 국회의원을 오래 해서 그래서.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빨리 소집해 그러고 계속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일찍 출근을 하셔갖고 듣고 기자들하고 티타임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무장을 하고서 그래서 정제되고 딱 방향성 있는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 조금 바꾸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국정운영은 예. 결국 회의거든요. 그럼요. 회의를 잘 하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그 조선일보 논설을 위한 이제 캠프의 대변인 하셨던 분이 그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회의하면은 이제 본인만 이야기를 쭉 하신다. 결국은 회의를 잘 운영하지 못하면 국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나저나 장윤선 기자 취재 네. 좀 하신 거 있어요. 왜 이사를 안 합니까? 글쎄 저도 관련해서 계속 여쭤보는데 뭐 이를테면은 그 이렇다 할 만한 그 납득할 만한 설명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다 기다려. 지워졌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다 지워지고 뭐 끝났는데 왜 안 가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태풍 흰남노 때 대통령 혼자 이틀간 한남동 관저에서 주무셨다라는 언론 보도는 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확인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의도 인근에 구구절절한 해석들이 분분하기는 하나 그것은 뭐 언론에 소개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최근에 취재한 내용 가운데 가장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두 가지를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스타일이 첫째 대단히 좀 즉흥적인 결정을 많이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서 조선일보 출신 얘기도 했지만 잘 경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국정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충분히 듣고 충분히 수기해서 아주 누구도 좀 반대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서 좀 빠져 있기 때문에 한숨 쉬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다 이런 워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산이 조한 아이디 쓰시는 분 이삿짐을 대통령이 나르시나 이렇게 예, 궁금해해요. 사실 조선일보는 그래도 친정부 성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오늘 조선일보까지도 기사를 크게 다루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맨 앞에 그 짧게 쓰는 거 있잖아요. 팔면봉인가. 네. 거기에도 대통령이 그럼 뭐 안 바쁜 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바쁘다는 핑계를 비아냥거렸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남동 공관 짓기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달 됐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미 또 다 지어졌다는 건데 안 들어가면 계속 자택에서 출퇴근해야 되고 그런 것도 비용이 많이 잘 들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특히 대통령 임기 초반에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었거든요. 근데 효율적으로 또 소통을 더 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거라면 국민들은 계속 궁금한 겁니다. 집무실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 또는 리모델링이나 간접 입주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사적 계약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접 모니터링 하겠다 이야기했는데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만 하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윤선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요한 게 결국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대통령은.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들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 기능이 너무나 중요하고 오죽했으면 92년에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클린턴은 여름휴가 갈 때도 물어봅니다. 국민들한테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그것까지 물어보는데 그래서 국민 여론이 중요한 거죠. 지금 뭐 이제 안보 이슈, 국정감사 현안이 많기는 하죠. 그렇지만 뭐 이삿짐을 대통령이 직접 나르는 것도 아니고 뭐 결심만 하면 이사하는 건데 그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를 들어봐야죠. 그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관저 내부 인테리어나 경호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 결심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하는 게 기존 공관이 외교부 장관 공관이잖아요. 네. 또 그거 외교부 장관 또 공관 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그 전에 비서실장 공관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최소 24억 원의 예산이 든다는 거고 또 비서실장 도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게 다 사실 청와대 이전 비용 들어가는 거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 기재위에서 따져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469억 이외에 쓴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올해 집행된 예산 그리고 2024년까지 추계해 볼 때 1조 800억 정도가 든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사해 보면 뭐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처럼 1조 800억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0억 정도 쓴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매몰 비용으로 묻고 앞으로 쓸 돈이 더 많으니까 그냥 차라리 청와대로 다시 가시라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죠. 아 근데 진짜 이사를 지어졌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해요. 마지막 그 보완적인 부분들도 안보적이고 뭐 이 감청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안 끝났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청와대 그 뒤에 산에 예. 태권브이 로켓 그 로봇 있거든요. 그거 옮겨와야 되니까 그게 조금 시간이 걸고. 그 국회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안 열려서 이제 국회는 그쪽으로 뚜껑이 안 옮기니까. 열려서 뚜껑이 안 열려 나온다는 거고. 네. 아마 이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야단치실 것 같은데 우리 무슨 이야기하고 있나? 제 생각에는 저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답했어요. 제 생각에는 굳이 하나의 이유를 꼽자면 김건희 여사의 이 보석 장신구가 아닐까. 에이. 아니 이사하다가 이제 그게 화르르 쏟아졌는데 보석이 등장하면 자제하겠습니다. 네. 민간에서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뭐 민간에서도 우리 왜 이사할 때 뭐 날 잡지 않습니까? 택이라죠. 뭐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도 아마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대통령이
이제 핑계를 워낙 바빠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까 이제 또 그 국정감사 결과도 바빠서 못 챙겼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대통령의 평소 어법 좀 곤란한 질문에 네.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정리를 일단 우리는 합시다. 네. 인도가 나가야 되니까. 예. 자 그런데 오늘 질문 가운데 또 이제 김문숙 그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질문도 기자들한테서 나왔습니다. 이 김 위원장 국회에서 아주 참 극단적으로 발언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도 그런 성격의 발언을 계속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일성주의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제 또 라디오의 한 방송에 나가서는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 이런 발언을 또 했어요. 이분이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면 이제 노동계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노총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노동계를 껴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국회에서 민노총과 대화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한 적이 없다. 이건 또 위증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박진영 교수. 네. 김문수 위원장을 왜 도대체 그런 자리에 앉혔느냐 그것도 궁금한데 윤석열 대통령 답변은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이다. 다른 것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잘 알아서 인선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잘 뽑았는지를 떠나서 김문수 위원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노동계하고 대화 되겠습니까? 40년 전에 노조위원장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의 행보는 반노동적인 행보를 하신 건데 이 경제사회위원장이라는 게 이제 옛날 노사정위원장이 확대된 건데 노동계 자체를 적대적으로 이렇게 뭐 종북이다 또는 뭐 이렇게 괴멸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을 이 자리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결국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대통령이라든가 인사하시는 분들이 유튜버 보고 인사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김문수 이 위원장이 유튜버를 최근까지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유튜버에서 또 굉장히 좀 극우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에 솔깃해서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유시민 장관이 했던 말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예. 이념적 전향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은 뇌 속의 전두엽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전두엽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제 우리 이제 사고 체계에서 균형감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하죠. 예. 그런 부분이 들고 또 한편으로 의심이 되자면은 이분이 아스팔트 보수를 뒤에 업고 대선을 꿈꾸고 있나 이런 상상도 저는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임명되자마자 본인이 하던 유튜버를 완전 폭파시켰습니다. 근데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한다? 뭔가 좀 전략적이지 않나 이런 자꾸 의심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경선오위에 민노총이 지금 탈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번 때는 한노총에 있다가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지금 한노총도 좀 곧 이어서 한노총 위원장을 지금 뽑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경직적으로 가면요 한노총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경선오위에 소위 말하는 이 정당성과 이 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 입지가 좁아들기 때문에 김문수 위원장께서는 진짜 이제 좀 조심하시고 진짜 합치하는 부분 그럼 위원장이 좀 내놓을 부분들을 내놓을 양보하고 그랬는데 더욱더 벽을 쌓고 있는 부분 조금 지금 사실 김문수 신임위원장에 대한 실망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감에서 민주노총 산별노조위원장하고 만찬을 갖고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민노총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어제 김문수 씨와 만나서 저녁 만찬을 한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은 없다. 위증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김문수 위원장 선임한 거 이건 이제 청문회가 없는 자리죠. 네,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 김문수 위원장 뽑더니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자리예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 부총리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관급보다는 더 높은 예우를 부위원장이? 네, 예, 위원장이 대통령인가요?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민주평통하고 어. 비슷합니다. 민주평통 부의장, 수석 부의장이 그 부총리급이듯이 예.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앞전에 뭐 보건복지부 장관설도 있었고 또 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사퇴하면 또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다. 뭐 등등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당대표 출마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당 대표는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소위 친윤계에서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김기현이냐 나경원이냐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러면 김기현으로 정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근데 김기현 의원이 친윤인가요? 사실상 최근 발언을 좀 보면 좀 과하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호하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친윤 쪽 후보로 알려져 있지요. 그렇게 구분을 하죠. 호소인? 김기현 의원은 좀 더 친윤 성격을 더 강화하는 포석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김기현 의원을 윤핵관에 포함시키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기현 의원이 윤핵관 속에 안 들어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규정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윤핵관이라고 스스로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김기현 의원이 그걸 마다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인사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거 막중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한 자리가 지금 이현재 전 의원이 가게 되는 이사장 자리로 가는 자리도 이현재 전 국회의원인데 사퇴하세요. 네, 예. 사퇴하세요. 예. 유명한 분이죠. 사퇴하세요. 그걸로 아이 유명한데 깜짝 놀라. 아니 그 자리를 상임 강사는 홍지만 전 의원이 신청을 했다가 안 됐고 근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건설 전문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현재 전 의원을 왜 그 사람을 보필해 줄 이유가 뭐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것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감소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데 지금 김문수 위원장도 그렇고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자리는 대통령이 설사 준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마다해야 돼요. 이현재 전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전 의원을 너무 좀 가볍게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실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 예. 2017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 법률안도 발의했고 저출산 고령사회화와 그 대책을 깊이 고민해 오신 분이다. 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하여튼 뭐 그건 각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MZ세대나 정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됐다면 그런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공감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MZ세대의 마음 또 중도층의 마음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문수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캠프에 굉장히 열심히 드나들었답니다. 그리고 또 그 장외 집회도 나가서 열심히 이 민주당 공격하고 하면서 이렇게 눈에 띄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 그 당시에 검찰총장 당시에 혈서를 썼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사수하자. 근데 그 혈서를 피가 아니고 그 다른 빨간 약으로 썼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차관급이죠. 네.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석동현 변호사를 또 내정을 했는데 윤 대통령의 동기인가 그렇죠. 40년 지기. 예. 하여튼 어떤 자리든지 검찰에 한 명씩 들어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권력의 길목마다 검찰이 있죠. 사실은. 권력인가요 여기 자리도? 뭐 권력이라기보다는 권한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자면 민주평통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고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뭐 예산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 글로벌 조직이고요. 글로벌 조직이죠. 뭐 사실 이제 대통령 선거 있을 때 네. 해외 표가 있잖아요. 예. 그런 해외도 면에서 있고.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부의장을 빨리 선출해야 되는데 선출했잖아요. 아니 민주평통 부의장 지난번에 김무성 김무성 의원을 전 안 하는 걸로. 했다가 안 하는 걸로 하고 네, 네. 네. 누구 했는데 안 나왔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쉽다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근데 민주평통이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민주평통 이름을 보십시오. 민주평통이라는 것이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민주적이고. 그런데 지금 보수 성향이 강한 대통령의 지인이 그 자리에 가면 지금 집권여당에서는 전술핵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평통의 성격과 맞을까요? 김관용 전 경북지사 임명했어요. 네. 아, 뭐 예, 어떤 예, 갔어요? 예. 네. 김관용 지사가 맞습니다. 예, 저 민주평통 부의장 됐죠. 김무성 전 의원은 본인이 고사했다고 뭐 그렇게 네, 그렇게 알려진 예. 게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이제 우리 베지터 말씀에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인사를 인사가 아니고 배종찬 소장. 배종찬 소장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게 저희 선조가 베지터. 인사라는 것을 숙고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에 탁 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에 대해서 인사를 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유튜브에서 근데 탁 뛰는 사람. 즉흥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상하게 지금, 칭찬으로 안 들리네. 사실 이게 2기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사실 모든 관심이 지금 갔어요. 지금 1기 인사에 대해서는 다 지금 좀 실망감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진짜로 여기서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2기 인사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그런 계기로 지금 등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부 다 TK 또 검찰 이렇게 일색인데 인사가 이렇게 좀 편향적이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정치가 안 되고 일이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경산호위만 보더라도 김문수 전 지사의 그 구구적인 발언이 국회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고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근데 그런 분이 향후에 어떤 일종의 이제 소통과 균형 감각을 갖추고 일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에 적절하냐. 노동계가 아예 배제된다면 노동계가 아예 만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스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중간 광고 없어진 거 아시죠? 전화는 15만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